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기출문제집 투자론 강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43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요건 이제 비율법 얘기가 나오면 여기 이제 우리는 할인원금 그 투자 분석 방법으로서 순환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주식법 세 가지가 있고, 어림셈법, 할인연금을 현금으로 할인하지 않고 유의비용가를 현가 안 하고 그냥 유의금액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어림 잡아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할인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할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어림셈법인데, 어림셈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승수법, 몇 배 이상이냐, 그 다음에 수익률법, 투자된 원금 중에서 수익은 뭐 몇 %냐, 수익률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뭐 부채 감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재무 비율과 승수를 얘기한 것이니까 어림셈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 문항 1번, 동일한 투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 이 문항은 순소득 승수와 총소득 승수의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순소득 승수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이제 종합투자액, 저당과 지분, 토지와 건물, 하여간 부동산 전체 총투자액, 이걸 종합투자액이라고 그러고 총투자액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저당과 지분을 종합했다 해서 종합투자, 하여간 저당과 지분을 총투자해서 총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순소득이니까 얘를 순영업소득, 똑같은 얘기예요. 순소득. 따라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소득의 몇 배 정도를 투자해야 타당하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뭐 총소득에는 총소득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 가능 총소득이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는데, 근데 가능 총소득도 있고 유효 총소득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서 유효 총소득의 의미가 더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는, 그래서 유효 따지면 유효 총소득의 몇 배 정도를 총투자해야 타당하냐, 그래서 이걸 총투자액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총소득과 순소득의 흐름에서 본다면, 먼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그러면 유효 조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 또 조소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이것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순소득 승수가 있고 총소득 승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효 총소득 여기가 있고 순영업소득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만 빼서 나온 금액이고, 순영업소득은
다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나온 금액이니까 당연히 유효총소득은 크단 말이요. 뭐보다 크냐? 순영업소득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순영업소득이 더 작단 말이에요. 이게 요건 더 크고, 근데 분자는 똑같잖아. 분자예요. 총투자에.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더 작은 걸로 나누니까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얘는 더 큰 걸로 분모를 나누니까 얘는 작고. 그래서 1번 동일한 투자 대안의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투자 대안을 갖고 똑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 대상을 가지고 순소득 승수와 총소득 승수를 지금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다른 투자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또 말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 그렇죠. 작은 걸로 나누니까 더 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경우가 있겠느냐? 그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을 빼고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실이 없다고 해봐요. 공실이 없다고 한다면 가능 총소득에서 빼는 거 제로, 바로 유효 총소득이 나오니 이게 100인데 100에서 0을 빼니까 도로 100이잖아. 그러면 갖다 뿌리잖아. 가능 총소득하고 유효 총소득.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 즉 공실 등이 없는 경우, 또 효수 손실도 없는 경우, 기타 소득도 없고, 요 사이에 이 조정하는 거 없다면 이제 똑같겠지만 가능 총소득하고 유효 총소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실이 보통 있게 되니까,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 예, 분모가 더 작은 것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투자 대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세후현금 수지보다 크다. 자, 이게 이제 좁으니까 이걸 다시 우쪽에다 다시 그려본다면, 그죠? 우쪽 그려본다면 제일 위에가 뭐예요? 이게 제일 위에가 가능 총소득이죠. 가능 총소득이다. 빼기 공실 등. 그러면 유효 총소득. 그리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그러면 순영업소득. 여기서 빼기를 이제 부채 서비스 빼야 되죠.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임대영업에서 생기면, 그래서 그걸 차감하기 전이라고 해서 세전 임대영업소득세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집, 투자자한테, 지분 투자자한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임대 영업했으니까 임대소득세를 빼고 나면, 그러면 주인한테 돌아온 거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이 문항을 지금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동일한 투자 대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크다. 세전과 세후가 여기가 있는데,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는데,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뭐분의 무엇이냐? 지분 투자액이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종합투자인데, 저당과 지분의 종합투자를 따지고 있는데, 요 이후에는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 이후에는 이제 지분 투자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 이후에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분모 세전 현금 수지분에 지분 투자자가 얼마나 투자했느냐.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것이 지분 투자자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건 뭐냐? 부모가 바뀌어. 세전이 아니고 세후. 세후 현금 수지 분의 총 투자액이면 안 돼요. 지분 투자액.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임대소득에서 뺐기 때문에 얘는 작겠죠. 얘보다. 그죠? 임대소득 뺐기 때문에 얘는 좀 크고 두 개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세전금 수지 승수는 작은 걸로 나누니까 큰 거죠. 세전금 수지가 더 크죠. 얘는 큰 걸로 나누잖아 얘. 얘는 세후현금 수지는 임대소득세를 빼버린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 비교해서 얘는 작은 거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가 큰 금액으로 나눈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두 개 비교해서 작을 것이고 분모가 작은 세후현금 수지로 나눈 세후현금 승수는 두 개 비교해서 얘가 어때요? 그 작은 걸로 나누니까 승수로 말한다면 큰 걸로 나눴으니까 승수로 말하면 작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걸로 나눴으니까 승수로 말한다면 얘가 크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것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세전현금 수지가 작고 세후현금 수지는 이걸 빼버린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더 크다. 그래서 2번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얘는 틀렸어요. 왜? 아니 세전현금 수지는 더 큰 금액으로 나눴으니 승수는 작아질 텐데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틀린 거죠. 작아야 맞는데. 그래서 틀린 문항은 2번이고 3번 부채 감당률이 그래서 여기 지금 틀린 걸 고른 거예요? 맞는 걸 고른 거예요? 틀린 걸 고르면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부채 감당률의 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 공식이.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부채란 말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부채, 여기.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모가 부채 서비스액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분자에 있었을 거냐, 부모에 있었을 거냐. 요거보다 커야 얘를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모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분자보다 분모가 커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감당하냐? 부채 서비스에 여기 나오는데, 어디에서 감당하냐면, 순영업소득에서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감당하면 안 돼요. 영업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바로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들어간다 이거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여기 부채 감당률을 부채를 순영업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200인데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근데 얘는 100밖에 안 된다. 그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의 절반밖에 해결 안 되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부채를 순영업소득 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된다. 맞아요. 4번
담보 인정 비율 LTV를 통하여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재무 레버리지는 재무란 건 자금 조달을 의미하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 자본이 부족했을 때 내 돈과 일부 타인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재무란 건 자금 조달을 말하는데, 그리고 자금 조달과 그 다음에 운용.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이 얼마 필요하냐? 10억이 필요해요. 그 내 돈이 6억이요. 그럼 못 사죠. 4억이 부족해서. 그러면 타인 자본을 끌어와서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게 될 때 얘를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이제 재무 비율을 조절해서 이제 투자를 더 확대시키는 경우인데,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건데, 평형 관계. 그래서 레버리지, 그러면 내 돈이 부족해서 남의 자본을 끌어온다. 얘를 레버리지라고 그러고, 자금 조달해서 이게 재무. 그래가지고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담보 인정 비율. 그렇죠? 담보 인정 비율은 LTV는 그거잖아요. 부동산 그 값어치가 얼마냐? 부동산 가치가 지금 담보 가치 1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대부받았냐? 대부에 6억을 대부받았다. 그러면 60%요.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 60% 활용했구만. 돈 빌려왔구만. 60%. 그래서 여기서 LTV를 통해서, 여기 이제 LTV잖아요. LTV, loan to value. 그래서 맞아요.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LTV는 맞아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의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란 건 DTI, Debt to Income, Debt to Income, Debt, DBT, to 비례해서 Income, 소득에 비례해서 빚질 수 있다. 그 말은 소득의 몇 프로를 써서 빌려온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겠느냐. 따라서 DTI가 60%다. 그러면 소득의 60%를 써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60%까지 돈 빌려올 수 있다. 소득의 60%까지. 그 얘기요. 그러니까 DTI란, DTI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소득의 몇 프로까지를 빚을 상환하는데 쓸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게 클수록 더 소득에 비례해서 이게 DTI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요. 그만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은 반대편에 말하면 더 많이 빌려올 수 있다. 그 말은 더 많이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44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인플레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따라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의 가치 떨어진 거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
방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이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 다음 2번.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로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얘는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틀렸어요. 체계적 위험은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부동산 환경에 이미 여건으로 주어진 위험, 예를 들어서 불경이라든가 국가 전체가 또는 뭐 전쟁이 터졌다든가 이랬을 때 이건 뭐 A 부동산에 투자하든 B 부동산에 투자하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 A 부동산이 갖고 있는 위험은 B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은 보통 반대인데,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안 오른다면 그 여유 자금은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서로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동산 경기가 상업용 부동산이 잘 된다. 그런다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면 주택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 임대가 안고 있는 위험인데, 그러나 상가를 투자하면 그런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일부와 상업용 부동산 일부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상가가 잘 되든 또 주택 임대가 상가 임대가 잘 되든 주택 임대가 잘 되든 어느 쪽이 잘 되든 간에 반대편에 그 잘못된 것을 잘된 것에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위험을 반대편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메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비체계적 위험의 경우에는 이제 맞아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시킬 수 없어요. 정리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면 제거시킬 수 있는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여건으로 주어진 위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제거시킬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 대상에 투자할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장내에 들어올 돈을 되도록이면 작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죠? 왜냐면 굉장히 이 부동산이 위험하게 느끼는데 장내에 들어올 돈을 되도록이면 작게 잡아줌으로써 위험한 투자 대상을 투자를 안 오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건데,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해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어떻게 조정해요? 위험한 투자 대상의 경우는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크게 잡아서 유입 형가를 작게 잡음으로써 위험한 투자 대상에 투자 안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반대 상황, 위험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게 잡아서 유입의 형가를 크게 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거.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 대상이 이렇게 그 위험을 크게 해서 할인율을 높게 잡을 것이냐, 위험을 작게 해서 할인율을 낮게 잡을 것이냐,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서 상승한다. 우리는 요구 수익률은 뭐요?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따라 위험한 투자 대상은 그 위험한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집니다. 체계적 위험 제거 안 돼요. 체계적 위험이 커진다 이거요. 제거시킬 수 없는 위험이 커지니까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커져야 맞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커진다면 요구 수익률은
커진다. 맞아요. 5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맞아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내용을 계속 강의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제 자꾸 그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익숙하게 이제 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아직 그까지 알지 못하는 또 사람이 있다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어떤 문제 하나 풀면 그 부동산 투자론 내용이 막 다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반복 훈련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 프론티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평균 수익률이고, 그죠? 여기가 위험률이고 표준 편차로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자, 포트폴리오들이 수도 없이 많다. 포트폴리오들이 A와 B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A와 B 두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20% 투자하고, 여기에 80% 투자하고, 또 여기에 30% 투자하고, 여기에 70% 투자하고, 두 개 자산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자산 A, B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수도 없이 많다. 포트폴리오들이. 그랬을 때 이렇게 그거 보면 수익률이 같잖아요. 7%로. 그런데 여기는 위험이, 이건 얼마요? 20%고, 이건 얼마요? 위험이 10%고, 이거 위험이 얼마요? 이건 5%다. 그러면 수익률을 가졌을 때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얘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또 10%일 때 얘는 수익률이 7%고 얘는 9%고 얘는 10%다 라고 할 때 뭘 고르겠어요? 위험률이 같은데 가장 큰 이 포트폴리오를 얘를 고르겠죠.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여기에도 있을 것이었고,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들을 모아 놓아 보면 쭉 이러한 선이 그어진다. 얘를 뭐라고 하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만을 모아놨다. 그래서 효율적 집합이라고도 하고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한다. 전선은 앞전자에다가 선선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효율적 집합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efficient frontier라고도 하고, frontier는 개척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개척된, 개선된,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뜻은 뭐예요? 효율이란 이런 의미잖아요. 효율은 투입분의 산출 또는 비용분의 수익 또는 위험분의 그 다음에 대한 보상,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위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위험과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위험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 수익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얘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얘는 클수록 좋은 거잖아. 이것이 효율이란 뜻인데, 이게 효율이란 뜻인데, 효율성, efficiency. 그래가지고 이거 작을수록 좋고 이거 클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면 얘가 큰 걸 골라야 되잖아. 얘가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큰 거 골라야 된다. 또 위에가 일정하다, 그럼 얘가 작은 걸 골라야 되잖아. 이게 수익이 일정하다, 그럼 위험이 요거 분모가 작은 거에 골라야 돼. 요거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얘를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투자 대안은 A, B, C, D, 여기서 이제 이 투자 대안으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 A고 이게 B다, 그 다음에 이게 C다, 이게 D다, 이게 F, E다. 그러면 E, D, C, B, A 중에서 수익률이 같으니까 가장 위험이 작은 게 A잖아. 똑같아요. 투자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44번에서는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동영상 20분 단위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